자, 여러분들 이어서 우리 내용연수에 대한 얘기 할게요. 내용연수는 뭐냐면, 결국 회계 기준에서는 수익 창출에 따른 내구연수라고 하지만, 우리 세법에는 뭐예요? 그냥 법인세법 내용연수가 상각률을 구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 반드시 뭡니까? 예, 우리 아까 전에 감가상각의 특징을 배웠지 않습니까? 임의상각이다. 반드시 그 기간 내에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기준 내용연수는 기준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법정화합니다. 이 내용연수가 장난을 칠 수 있다고 봐서 업종별로 딱딱 정해주죠.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우리가 보면 이런 거잖아요. 차량 운반국, 비품 이런 거 있잖아요. 5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버린다,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업의 특성에 맞게끔 탄력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기계랄지 이런 걸 오래 쓰는 기업도 있고 적게 쓰는 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PC 같으면요. PC방 같으면 짧게 쓸 거고, 일반적인 우리 문구점에 사용하는 PC 같으면 오래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획일적으로 5년 하니까 좀 무리가 있다 해서 만약에 신고한다면 뭐예요? 신고한다면 탄력성을 뭐예요? 그래서 기준 내용연수에 25%씩 줘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약간 부여했다. 얘가 바로 신고 내용연수인데, 그럼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법인세 과세표준까지는 뭡니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내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신고했다는 걸 하게 되면요, 그걸 인정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됐죠. 차량 운반부를 기준이 5년인데 빨리 상각하고 싶으면요, 4년에 신고하면 될 거고, 늦게 하고 싶으면 6년에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거 4년, 5년, 6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대신에 업무용 승용차는요, 반드시 5년 정액 강제 상각이라는 점도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다음 중간에 넘어가고, 자, 환산 내용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죠. 자, 도매업을 영위하는 3일은 전기까지 매장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단계 건물을 최초로 인식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 건물을 최초로 취득하고 세무상 내용연수를 신고하고자 한다. 건물의 취득일자가 이 날짜라면 2017년도 5월 14일이라면 이 건물에 대한 상각 방법을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신고해야 되냐 이거죠. 당연히 올해 기간이 끝나고 그 신고 기간이 그 다음 연도 3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018년도 3월 31일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신고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상각 방법은 우리 여기서 일단은 광업을 빼고 일단 얘기할게요. 광업을 쫙 빼고 할게요. 광업을 빼고 할게요. 광업 때문에 헷갈릴 수 있으니 광업 빼고 할게요. 자, 일반적으로 건축물은 정액법만 가능합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나머지 자산에 대해서는요, 선택할 수 있지만 만약 선택하지 않는다라면요, 무신고시 방법은요, 정률법에 의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합리적이잖아요. 건물은 내구연수에 비례적으로 하니까 정액법이 잘 맞는 방법이고요. 이 정률법은 말 그대로 초기에 많이 상각하는 거니까 현실적으로 기계랄지 다른 부동산 말고 동산에 대해서는 초기에 많이 상각하니까 대응하는 모형이 정률이 더 잘 맞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무신고시 방법을 정하고 있고요. 개발비도 무형자산도 정액법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보면, 그럼 신고하고 신고 안 했을 때 차이가, 이게 얘는 20년 내지만 얘는요, 5년 조기 상각이 좀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럼 광업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광업이라면 여기서, 요게 정액법이 여기 하나씩 더 들어간다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만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고, 무신고시는요, 광업은 생산량 비례법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각 범위액은 한도인데, 한도가 이렇게 구한다는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경우인데요, 신규, 기중의 양도자산은 시부인할 필요가 없고요. 기중에 하는 거는 우리가 사용한 세법 입장에서는요, 사용한 만큼의 중간만큼을 한도 계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적 지출 같으면은 우리가 7월 1일 날 취득했다 해서 안분하지 않고요. 세법은 기초에 발생한 걸로 가정해서
상각 범위액을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걸 좀 기반으로 해서 한번 같이 보죠. 자, 다음, 우리 강간상각 범위액에 관련된 토의 내용 중에 가장 올바르지 않는 설명을 하고 있는 사람 누구냐, 이거죠. 자, 박 과장, 강간상각비는 결산주로 맞아요. 한국채택 기준을 도입하여 결산상 강간상각비를 감소한 경우라도 신고조정으로 송금 산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간상각비는 결산조정 사항, 맞아요. 상임으로 국제기준을 도입하여 결산상 강간상각비를 감소한 경우에 신고조정으로 송금 산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맞는데? 맞는 거 답이 왜 이렇게 되지? 한번 보죠. 3년도 중 양도한 자산에 대해서는요, 시부인은 하지 않고, 이것도 맞고, 양도 자산에 대해서는요, 지금 하지 않고, 자본적 추출이 있다면요, 강간상각 장부가에 합산해 그 자산의 내용 연수를 그대로 적용해서 장부가에 합산을 맞습니다. 기초에 합산해서 그대로 남아있는 내용 연수대로 그대로 상각이 되고, 3년 중에 취득하여 사용한 강간상각에 대한 상각 범위는 3년도 사용한 날부터 당연도 월수에 따라 맞는데? 1번이 뭐가 틀렸지? 강간상각비는 결산조정 상임으로 한국채택 국제기준을 도입하여 응? 결산조정임으로 도입하여 결산상 강간상각비를 감소한 경우에도 감소를 했다. 신고조정으로 송금 산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이지? 강간상각비는 결산조정이므로 맞다. 그러니까 회계기준을 도입해서 결산상 강간상각비를 그러면 강간상각비 감소를 시켰다. 감소를 시켰다면은 신고조정으로 송금 산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는 것입니다. 이게 표현이 뭐죠? 표현을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튼 좀.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법인사법상의 강간상각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건 뭐냐. 이렇게. 자, 기계장치의 무신고는요. 정률법 맞고요.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기존 고정자산의 장부가에 합산해서 그 앞으로 남은 내용을 합해가지고 그냥 배분하게 됩니다. 유형자산의 잔존가치는 0이고요.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10%라는 건 지금 뭐 이런 말이 없다, 그죠? 틀렸고요. 3년 중에 취득해서 사업에 사용하는 강간상각의 범위액은 사업 사용한 날부터 당해연도 종료일까지 월수에 따라 계산하고 맞고 3번이 잘못했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법상의 강간상각비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올바르지 않는 거. 지금 계속 나오네요.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자본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죠? 그 내용 연수를 그대로 적용해서 합산해서 그냥 그대로 기초에, 그러니까 이 말은 기초에 취득한 걸로 봐서 그냥 합해가지고 배분한다는 말이고, 유형자산의 잔존가치 뭐 이런 10% 같은 거 없다, 그죠? 없고, 정률법이고, 뭐 좋아요. 그래서 정답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죠. 기부금 세무조정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기부금 세무조정은 출제를 한다면 한 문제나 많을 때는 두 문제 나오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계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어려운 건 아니고요. 계산 문제 간단한 거 하나랑 가장 대표적인 부분은 바로 그저 뭐 지금 현재 기부금 이월액 송금 산입 요구 규정하고 기부금의 종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픽 자체가 이게 두 가지 정도 보면 되겠네요. 여기 평가 같은 건 좀 내고요. 그 다음에 이월액 송금 산입 있죠. 이것도 출제를 하고, 출제한다면 두 개가 가장 대표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성비는 별로 안 좋아요. 얘기할 건 많고, 뭐 시험 문제는 한 문제는 나오겠지만 두 문제 나올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별로 뭐 그런 것 같아요. 한 문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죠. 우리 기부금의 정의가 바로 뭘까요? 기부금의 의미는, 기부금이란 여기요. 업무의 무관이죠, 그죠? 여기 가장 대표적인 플러스
그죠? 모든 특정인 혹은 불특정인한테 지출한 금액을 얘기합니다. 근데 지출의 사유가 뭐예요?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없이 대가 없이 지출한 거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약간, 그죠? 약간씩 개념이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출한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부금은 업무에 무관해서 특정인한테 여기 기부금이 되죠. 그죠? 자선이랄지 공공사업을 위해서 대가 없이 지출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사업 관련해서 있죠. 관련했다면 어떻게 되느냐? 특정인한테 지출했다면 그 접대가 되는 거죠. 근데 사업 관련해가지고 불특정 다수한테 뿌려주는 거는요. 광고 선집이 된다. 이게 조금 나뉘잖아요. 그죠? 사업 유관과 무관에 따라가지고 뭐야? 달라진다. 그럼 아까 전에 업무 무관 지출은 뭡니까? 대원칙이 뭐 어떻게 됩니까? 부인해야 마땅하지만 부인하려고 보니까 너무나도 뭡니까? 그죠? 공공사업이라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니까 예외적으로 한도를 둬서 인정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항상 구조는 회사, 한도 초과액은요, 부인하고요. 한도 미달액은요, 원칙적으로 세무적은 없지만 예외적으로 뭡니까? 한도 초과액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강간상각비 넘어온 거와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게 있다면 뭡니까? 단기 한도 내에서 뭡니까? 이거를 송금 추인하는 그 위에 방금 했던 있죠. 우리 강간상각비의 그 시인부조의 범위 내에서 상각분익이 있으면 추인하는 논리랑 조금 비슷해요. 똑같은 건 아니고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도 초과액이 있다면 뭐야? 그 다음 년도 한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부터 먼저 1순위부터 뭐 깎아먹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죠? 요거 깎아먹으면 한도 줄 거 아니에요? 그걸 기반으로 단기 회사의 계상액과 비교해서 단기 한도를 초과액을 구하는 그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 계상액은 어떤 건지 보면 요거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세 개가 있잖아요. 간주기 부금이라고 있잖아요. 여기 한번 나오고요. 여기 개념이 물어봐요. 특히 이제 평가에 대한 얘기, 간주기 부금이 뭔지 그 얘기를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반적인 기부금은 사업 무관 지출 이렇게 되고요. 간주기 부금은 정상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거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죠. 그래서 간주기 부금인데요.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가 중요해요. 특수관계자도 아닌 자끼리 서로 있죠. 우리가 고가 매입이랄지 저가 양도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디까지를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거래할 수 있는 가액인지를 보고 판단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이제 간주기부금 볼게요. 간주기부금의 의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가가 1억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시가가 1억입니다. 근데 우리 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자끼리 뭡니까? 우리 저가 양도랄지 고가 매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매가 있으면 뭐야? 금매물이 있으면 싸게 살 수도 있고 비싸게 그죠? 매입할 수도 있고 싸게 팔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어디까지 볼 거냐? 충분히 거래할 때 있죠. 이 가격이 내부가 가능한 있죠. 거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꼭 시가대로 하라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범위를 우리 세법에서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30%의 범위까지는 뭐야? 정상적으로 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빼보세요. 30 빼면 7억이고 여기 플러스 하면 1.3억이죠. 맞잖아요? 그 시가대로 거래하지 않고 고가 양도랄지 고가 매입이랄지 저가 양도를 했다라면요. 여기에서 요 사이 있잖아요. 요 사이를 특수관계자하고 특수관계자 아닌 자끼리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범위라고 본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정상가액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의 플러스 마이너스 30%의 범위를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얘가 거래한 금액이 얼마라고요? 1억 5천에 거래했다. 그럼 고가 매입이죠. 1억짜리를 얼마에 사준 거예요? 그래, 그럼 1억 5천이다. 그죠? 그럼 정상가액을 초과한 이 금액 있죠? 이건 좀 심한 거 아니냐, 그죠? 너가 아무런 이해관계 없는 자한테 이렇게 고가로 매입을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정상가액의 범위를 벗어난 2천에 대해서는 뭐예요? 여기 2천만 원이죠. 여기 벗어난 게 얼마죠, 여기? 이게
2천만이죠. 요거는 기부금으로 간주하겠다. 간주 기부금. 기부금으로 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반대 경우도 있잖아요. 저가 양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5천만원 저가 양도했다 할게요. 아니 7천까지는 내 이해하겠는데, 그죠? 5천에 저가로 준다는 거는 이해관계 없이 이렇게 할 수가 있냐? 그래서 뭔가 이유가 있지 않냐? 그럼 만약 이렇게 되면 요거는 이것도 간주하겠다. 뭘로? 기부금으로 간주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2천만 원이 바로 간주 기부금이 된다. 아시겠죠? 예. 특수관계자 간 거래라면 뭐야? 나중에 부당행위로 넘어가요. 얘 특징은 특수관계자 아닌 자와의 거래에서 나타나는 개념이 바로 뭐야? 정상가액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죠. 여러분들 보면은, 그럼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3일은 지자체 특수관계자 없대요. 특수관계자 없고, 특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 1억 원짜리를 뭐야? 5천만 원에 양도하고, 저가 양도네? 회계 처리하였다. 이와 관련된 세무상 처리 중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서 생각할 때 2천만의 정체는 뭐죠, 여러분들? 이걸 세법에서는 뭘로 보는 거예요? 그죠? 정상가액이 내가 아무리 1억이라도 7천까지는 인정을 한다 이거죠. 그런데 토지 7천만 원짜리를 5천에 팔았으니까 그러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럼 2천은 뭐야? 이 기부금으로 간주해서 시부인해야 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걸 찾으면 되겠습니다. 토지 청구 2천만 원을 기부금 부와 세무상한다. 여기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바로 간주 기부금을 개념을 딱 보고 확인해서 가지고 기부금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최근에 공개된 기출 문제잖아요. 나올 확률이 이렇게 해서 나올 확률이 있으니까 꼭 챙겨 보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론 문제 현물 기부금의 평가도 잘 나와요. 한번 어떤 의미인지 보겠습니다. 뒤에 접대비하고 나중에 비교를 그 다음에 이어서 하게 될 건데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 우리 나중에 뭐지? 현물 기부금하고 현물 접대비하고 두 개를 비교해서 많이 내요. 현물 접대비. 두 개를 비교해서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현물로 기부했다. 현물 접대비. 여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평가의 문제가 대두되는 거 아닙니까? 현물을 줬으니까 이게 가액을 어떻게 볼 거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현물 기부금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바로 법정하고 지정. 법정 기부금하고 지정 기부금 이렇게 또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죠. 특수관계자 간 지정 기부금하고 비지정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자, 법정 기부금하고 있죠. 지정 기부금은 배우게 될 겁니다. 법정 기부금은 국가에 보통 기부한 걸 얘기하고요. 지정 기부금은요. 공익적인 목적에 있죠. 비영리 법인에 기부한 걸 지정 기부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지정 기부금은 지정되어 있지 않는 있죠. 그런 기부금을 얘기하고, 이게 뭘까요? 특수관계자에게 기부한 지정 기부금이 도대체 뭐냐 했을 때, 우리 롯데타워 가보신 적 있죠? 가봤어요? 오, 저도 안 가봤어요. 집 근처인데, 그죠? 왜 거기를 한번 못 가는지, 갈 시간이 없어요. 앞에 석촌호수에는, 그죠? 많이 가봤는데, 거기는 갈 일이 없네요. 자, 거기 1층에 가보시면 저 좌측 끝쪽에 쭉 들어가면 롯데문화센터라고 있대요. 왜냐면 거기 근무한 친구가 저한테 배웠던 친구인데, 그래서 그 예를 들라고 하는 거죠. 롯데문화재단은요, 뭐를 하는 거냐면 롯데그룹에 있죠. 전시랄지 이런 것들을 롯데문화센터 안에 1층에서 뭔가 전시 공연 기획하는 그런 비영리 법인입니다. 그리고 100% 주식에 다 롯데에서 출자했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계속 비영리단체한테 문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전히 뭡니까? 현물이랄지 현금이랄지 접대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접대가 아니고 그저 기부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롯데문화센터는요, 특수관계자 간의 지정 기부금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뭐야? 그죠? 요쪽으로 가지 않겠다 이거죠. 자, 그러면 법정 기부금과 지정 기부금은 뭘로 보겠다는 거예요? 장부가액으로 보겠다는 거죠. 장부에 있는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럼 특수관계자 간 있죠. 지정기부금하고 비지정기부금은요, 맥스 규정이에요. 맥스 규정은 이제 여러분들 장부금액하고요, 시가하고 보통 일반적으로 누가 더 클까요? 일반적으로. 시가가 더,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뭐야? 시가가 더 큰 것이 일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시가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특수관계자 간 지정기부금하고 비지정은요, 시가다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장부가액하고 시가 중에 큰 놈을 평가를 본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럼 얘는 장부가액이고 얘는 왜 시가가 일반적일까? 그죠? 제가 생각할 때는 제 뇌피셜인 것 같아요. 지금 법정기부금이랄지 이런 것들은 공익적인 목적이 더 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뭔가 회사의 가액을 상대적으로 낮은 장부금액으로 함으로써 한도 초과액을 덜 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거죠. 얘가 시가라면요, 금액이 회사의 계정이 많아지니까 한도 초과액이 더 나눠서 부인할 금액이 많지만 장부가액으로 하면요, 상대적으로 가액이 낮으니까 한도 초과액이 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익적인 목적이 더 강하니까 아마 장부가액으로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닐까라는 제 뇌피셜이에요. 그렇게 익히세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비교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로만 구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나중에 있죠. 현물기부금은요, 현물 접대비는 요거밖에 없어요. 장부가액하고요, 시가 있죠. 요렇게 맞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지금 보시면 현물 접대비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요거랑 지금 두 개가 일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현물 접대비에 있죠, 평가액은 장부금액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막 이상하게 엮어가지고 오답을 내는 게 일반적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요 개념을 나눠가지고 딱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귀속시기 있죠, 귀속시기. 귀속시기는 얘는 현금주의가 되겠습니다. 현금주의란 건 뭐냐면 실제 돈이 있죠. 지출했을 때 기부금을 봐서 지분해야 되고, 얘 현물 접대비는요, 이건 발생주의가 되겠습니다. 이게 현금이 나가지 않아도 돼요. 실제 접대가 이루어진 있죠. 사업연도에 접대비를 봐서 지분해야 된다. 이게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가장 대표성을 가지는 게 바로 이 어음기부금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현금주의다. 자, 만약에 12월 1일 날에 있죠, 약소금을, 그죠, 100만원을 발행하여 기부하였다, 학교 때. 그럼 12월 회사는 회계처리 기부금 100만원, 미지급금 100만원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결제는 언제 됩니까? 어떻게 될 거 아니에요? 세법은 기속이 안 맞죠? 세법의 입장은 이때 기부금이 아니죠? 돈이, 현금이 떨어질 때가 언제요? 그 다음 연도니까 올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런 부채를 원해야 안 해요? 원하지 않으니까 부채 감액의 유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보가 됩니다. 그게 바로 있죠, 세무조정, 어음기부금의 세무조정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죠, 기부금의 구분을 할게요. 그럼 이게 법정인지 뭡니까, 지정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했을 때, 우리 법은 이렇게 법에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핵심이 기준소득 금액이잖아요. 얘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 금액이 몇 프로라고요? 이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송금에 산입한다, 이 말이잖아요. 하여튼 저 금액이 뭔지를 찾아야 돼요. 저 금액의 50% 범위를 인정한다. 그럼 만약에 이 금액이 뭐 다른 건 아니지만 1억이라고 만약 가정할게요. 단기 순이익은 아니지만 1억이라고 가정하면 1억에 50%라면 5천만 원을 인정해 준다는 건데, 그러면 만약에 단기 순이익이 1억인 회사가 5천을 기부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법정기부금은 50%가 작은 게 아니라 되게 큰 거예요. 여기서 한도 초과액이 나올 확률은요, 그지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무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우리 법인이 했을 때 법정기부금을 봐서 50%를 공제해 주는데요. 국가나 이재민.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 국방헌금이랄지 수재연금이랄지 재선금 있죠. 국가의 사무가 국민의 그 재산을 지키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에 관계된 거는 전부 다 법정이고요. 학교 중에서 뭡니까? 일정한 기부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학교 중에서 여러분이 이거 밑에 볼까요? 지금 학교는 그게 있죠. 국공립학교가 있고 사립학교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공립학교는요, 국가한테 기부한 건 다 법정입니다. 그에 비해서 사립학교는 뭐야? 여기 있죠. 일반 목적이라면 지정기부금. 용도를 정해서 기부하면요. 그게 시교 연장인데, 시교 연장이 뭐죠? 시교 연장 기부금. 그래서, 그죠. 기부할 때 시설비로 써달라, 연구비로 써달라, 그죠? 시교, 교육비로 써달라, 연구비로 써달라, 장학금으로 써달라고 연장 있죠. 이렇게 시교 연장을 목적을 정해서 했다라면 교육적인 목적이 또 부합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법정 기부로 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미금대학교는 없지만 미금대학교의 시설비를 사용했다면요. 미금대학이 사립인지 국립인지 가릴 필요가 없죠. 왜? 어차피 시설비를 써달라고 했으니까. 그죠? 무조건 법정이니까. 법정 기부로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정 병원이랄지 사회복지 공동회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요.